대화의 밀도, 나를 나답게 하는 말들. 류재현 지음, 출판사 라이프 레코드. 하루의 대화가 평생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대화의 부재가 평생 차가운 응어리로 가슴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로 살고 대화로 죽는다.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여는 글. 저마다 대화의 밀도가 다르다.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고 나면 결국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게 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 속 관계일 뿐이죠. 그 사람과의 대화에 여운이 오래 남아 일상에서 자꾸 그의 온기가 전해지는 사람은 그리운 관계이고, 그 사람과 나눈 대화가 불덩이처럼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관계는 대화의 질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오랜 친구 소환이와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내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친구와 둘이 양평집 한켠에 놓인 편안한 의자에 앉아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해질녘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감정들과 일상의 생각들, 앞에 보이는 구름과 뒤에 보이는 구름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야기, 맞은편 산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생겼다는 이야기, 요즘 즐겨 듣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 이도와 하늘이 육아에 대한 이야기, 마흔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 가족 휴가에 대한 이야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짧은 시간 동안 지난 일주일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대화의 공백이 어색하지 않는 대화, 사소한 일상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대화, 서로의 감정을 과장해서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대화, 툭하고 맥락 없이 생각을 털어놔도 불편함이 없는 대화, 서로를 향한 조언이 애정에 기반해서 별다른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대화, 지속적인 관계에서 깊은 정서적 교감을 주고받는 네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같은 시간을 함께해도 대화의 밀도가 다릅니다. 그런 대화는 항상 그립고 목마릅니다. 류재현. 진심을 나눈 인생.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열람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학교에 들렸다. 전투를 치르기 전 긴박했던 그리고 치열했던 최후의 흔적들이 75cm 폭의 내 자리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법전, 교과서, 문제집, 요약집, 일정표, 가족사진, 포스트잇에 쓴 다짐의 글들. 열기가 채 식지 않은 내 자리를 치우는 내내 복잡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지난 3년간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온 나였다.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 하나를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과 부침 속에서도 고독한 레이스를 완주한 스스로에게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열람실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수년간 손꼽아 기다렸던 목표가 이루어지기 직전 그 목표가 일상을 짓눌러 정작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어떤 삶이 성공한 인생인지 생각해 볼 여유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차 교수님과 약속이 있었다. 지난 3년간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다잡아주던 교수님과 간만에 마음 놓고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고 싶었다. 후문에 있는 포장마차 느낌이 나는 허름한 식당에서 교수님을 만났다. 만나자마자 눈주름이 진하게 지도록 활짝 웃으시더니 수고 많았다라며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을 구우며 교수님의 빈 소주잔을 채웠다. 몇 잔을 주거니 받거니 마시다가 교수님께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교수님,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신 후 변호사로서도 승승장구하고 인권 변호 활동과 지역사회 마을 도서관 짓기 운동을 펼치고 이후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소위 말해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교수님은 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실 것 같았다. 교수님은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으시더니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현아,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인생은 진심을 많이 나눈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서정적인 대답이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온 분위기에서도 교수님의 말투와 문장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한참이 흘러 서초동 바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며 이따금씩 멘탈이 탈탈 털려 성공이 다 뭐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포찻집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끔 떠오른다. 변호사로서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어간다. 교수님께서 수십 년 전 걸어온 길을 뒤밟으며 이제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특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공한 인생의 모습과 다르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 지금 내 인생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렇지만 비교적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다. 매일같이 초조함을 느끼며 밤늦게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고 조용히 열람실을 빠져나가시던 교수님의 뒷모습에 시험을 망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방문한 제자에게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한 거다. 너는 더 잘할 수 있다라며 격려해 주신 그 마음 씀씀이에 집으로 제자들을 초대해 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목 놓아 노래 부르던 교수님의 해맑은 모습에 나와 우리 동기들은 교수님으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느꼈다. 요즘 자주 뵙지 못하고 문자로 짧은 인사를 나누곤 하지만 가끔 뵐 때마다 교수님의 말과 표정에는 아직도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진심이 잔뜩 묻어남을 느낀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인생 선배 차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날의 말은 내가 어두운 골목을 거닐 때마다 항상 힘이 되고 빛이 된다. 진심 어린 조언이 주는 힘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누구보다 진심을 많이 나누며 살아온 차정인 교수님을 존경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길 희망한다. 슴슴하다. 성수동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어린이 대공원 방향으로 가다 마주하는 구이사 사거리 모퉁이 낡은 건물에 서북면옥이라는 옛날식 간판이 보인다. 여러 해 동안 이 길목을 지나다니며 관찰해본 바로는 이곳은 사시사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냉면을 기다리는 서울의 유명 맛집이다.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정갈하게 음식을 내고 있는 아주머님들이 눈에 보이고 1968년부터 시작된 이 집의 역사를 보여주듯 각종 사진들과 스크랩된 신문기사들이 벽 곳곳에 붙어져 있다. 특히 벽면 한켠에 자리 잡은 글귀가 인상적이다. 뱀이 필담. 정말 좋은 맛은 반드시 담백한 것이라는 뜻. 처음 서북면옥에서 냉면을 시켜 먹었을 때 솔직히 나는 실망스러웠다. 그동안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내 혀가 느끼기에는 충분치 못한 이 집 냉면 맛에 간이 제대로 된 게 맞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매운 마라탕이나 땡초김밥과 같은 음식을 즐겨 먹다가 서북면옥의 평양냉면을 먹으면 첫인상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밋밋한 국물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국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 집의 그 슴슴한 냉면 국물이 계속 당긴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밋밋하고 슴슴한 냉면을 한 그릇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후 며칠간은 시도 때도 없이 그 맛이 생각난다. 슴슴하다. 이 말보다 평양냉면의 맛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슴슴하다는 말을 사전에 검색해보니 표준어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말로 심심하다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슴슴하다라는 말이 심심하다의 잘못된 표현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슴슴하다라는 심심하다의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심심하다와는 다른 말맛을 가진 표현이기 때문이다. 슴슴하다는 말에는 단순히 심심하다에는 담지 못하는 감칠맛 나는 싱거움의 말맛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북한에서 아무 맛도 없이 싱겁다는 뜻을 가진 무슴슴하다라는 말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때로 사전적 정의는 동시대의 언어 사용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반영하기도 한다. 담백한 것이 오래간다. 음식에서도 관계에서도 대화에서도. 이 단순한 진리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점점 더 큰 존재감으로 다가온다. 생각해보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빨리는 대화 상황에서는 약속을 정할 때부터 이미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지속적인 관계에서 나누는 슴슴한 대화를 본능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그런 대화가 주는 소소한 만족감과 정서적 안도감이 매운맛의 자극적인 대화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얼마 전부터 일상을 담백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내와 요즘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 파, 마늘, 버섯, 알배추, 물을 넣고 싱싱한 상태의 소고기 사태를 넣은 다음 물과 함께 충분히 끓인다. 그리고 사태를 중간에 꺼내서 얇게 썰어서 야채 위에 깔아두고 다시 조금 더 끓인다. 이게 조리 과정이 끝인데 잘 익은 소고기를 얇게 썰어 먼저 한 점씩 소금에 찍어서 먹고 충분히 우러난 국물을 야채와 함께 먹는다.
아무런 간을 하지 않아도 고기는 고기대로 맛있고 파, 마늘, 버섯, 알배추, 무와 같은 야채는 재료 하나하나가 가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좋다. 특히 마무리로 마시는 은근하고 깊은 국물 맛이 아주 일품이다. 관계도 기름기를 빼고 더 담백하게 가져가려고 한다.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난다. 그리고 가급적 둘이서 만난다. 둘만의 대화는 어떤 시간보다도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한다. 복잡한 관계 속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의식 과잉의 행동들이 필요 없는 자리가 좋다. 대화도 담백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빙빙 돌려 이야기하거나 양념을 잔뜩 버무리는 문장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고 숨김없이 툭 털어놓는다. 결국 내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관계와 시간과 대화가 번잡한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담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요즘이다. 메신저 효과. 형사소송법에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독수독과의 의미는 독으로 오염된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으로 오염된 것이 뻔하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위법한 방식으로 확보된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에 수반해 2차로 확보된 증거까지도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물론이고 이를 피의자에게 제시하여 얻어낸 자백까지도 통째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몸통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에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통째로 다 오염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독수독과 이론은 대화에 있어서도 절묘하게 적용된다.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도 그 정보를 전달하는 화자가 오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읽기도 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그 화자가 독으로 오염된 나무이기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대화나 정보도 독으로 오염된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바로 메신저 효과이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보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대화 상대를 설득하는데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상대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하더라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부탁할 때와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부탁할 때 나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신뢰하지 않는 메신저가 보낸 메시지는 볼 것도 없이 오염된 메시지로 간주하고 미리 마음속 필터에서 걸러지는 것이다. 반면 내가 신뢰하는 메신저가 보낸 메시지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된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신뢰하는 메신저가 쓴 글은 일단 좋아요를 누르고 글을 읽기 시작한다. 반대로 내가 신뢰가 없는 메신저가 쓴 글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 결국 대화에 있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이따금씩 그 사람에게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메신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권리. 쉬는 법을 알지 못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테트리스 맞추듯 한치의 오차 없이 빼곡하게 채우며 살았다. 시간에 대한 일종의 강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대학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와 선생님이 만든 규율 속에서 내 시간이 착취당해 왔는데 타인에 의한 규율이 없어지고 나니 오히려 내가 시간 착취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완벽하게 착취하기 시작했다. 평일에는 아침 첫 시간부터 수업을 가득 채우고 수업이 마치고 나오면 불이 나게 이동해서 과외를 하러 간다. 과외를 하러 가는 길에 허기가 지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김치 사발면을 허겁지겁 먹고 과외가 끝나자마자 동아리 활동이든 발표조 모임이든 지인들과의 사교 모임이든 빼곡히 채워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다음 약속 장소로 이동했다. 주말에도 늦잠을 자지 못하는 성격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무엇인가 도움되는 일을 찾아 언어교환 모임이나 영자신문 동아리 등을 가입하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빈틈없이 차단해야 비로소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았다. 스스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삶의 쳇바퀴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동안 나의 정신적 강박은 더 심해졌고 내 육체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돌이켜보면 성실과 근면, 생산성이라는 근대 자본주의의 가치들이 당시 20살의 대학생 류재현에게 완벽히 작용되었던 것 같다.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개근은 해야 된다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으면서 컸다. 학교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과정에서 성실과 근면을 저버리는 일은 죄악이라는 생각이 어린 류재현에게 자리 잡으며 그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면화한 것 같다. 대개 10수년간 고착화된 이런 패턴은 결정적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데 나에게는 2007년에 결정적 계기가 찾아왔다. 군대를 전역한 뒤인 2007년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첫 학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두 번째 학기는 독일 오스나부르크에서 각각 한 학기를 보내는 일정이었다. 첫 학기를 보낸 암스테르담에서는 긴장감이 상당했다.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내가 어설픈 영어로 높은 수준의 학교 생활을 따라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 부족함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공부했다. 강의실 밖에서는 매주 열리는 학교 행사와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틈만 나면 이어지는 교환학생들의 파티로 학기 내내 정신이 없었고 그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따라다녔다. 그렇게 한 학기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암스테르담에서의 한 학기를 마치고 두 번째 학기를 보낼 독일 오스나부르크로 향했다. 높은 건물을 찾아보기 힘든 오스나부르크 시내를 지나 학교 옆 기숙사동에 위치한 내 방을 찾아 들어갔다. 임대료가 살인적인 암스테르담에서는 사평남짓의 기숙사방에서 지냈지만 오스나부르크는 2배 더 넓은 기숙사방을 절반의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짐을 풀고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샀다. 계산대에서 아주 기본적인 영어로 가격을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이 우리나라의 서울역 느낌이라면 독일의 소도시 오스나부르크는 시골의 작은 간이역 느낌이었다. 짭조름한 햄과 치즈가 잘 구워진 빵 사이에 자리 잡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놓인 내 방에 앉아 창문 밖 낯선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그제서야 나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사흘을 죽은 듯이 누워 잠만 잤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완전한 번아웃이었다. 그 번아웃은 한 학기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낸 암스테르담에서의 피로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5년간의 내 인생에서 켜켜이 쌓인 피로가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운 타지에서 폭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약해질수록 지칠수록 더 강하게 나를 몰아붙여 왔던 지난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수도 없이 만들어진 생채기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럽의 시골 마을에서 골마서 터져버린 것이리라. 내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오스나부르크라는 소도시까지 찾아와 나를 괴롭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류재현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가만히 누워서 하루를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내다가도 문득문득 스스로를 각성시켰다. 내가 이렇게 나태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허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목적 없이 살아도 되나? 벌떡 일어나 뭔가 더 생산적일 수 없는지 고민하다 지쳐 다시 잠들었던 무수한 날들. 그의 가을과 겨울 오스나부르크에서 내 인생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비생산적이며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며 내가 몸으로 배운 한 가지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사하다는 사실. 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런 하루를 보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조금 덜 생산적이어도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비생산적인 류재현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내는데 3개월은 좋게 걸렸던 것 같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립된 유럽의 작은 도시. 더 생산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서 모든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무엇인가에 골몰하거나 24시간 내내 생산적이지 않아도 지구의 자전 속도에 변화가 없고 공기 속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였다. 그의 유럽의 두 학교에서 공부하며 배운 지식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의 유럽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법을 배웠고, 그때의 소중한 깨달음이 이후 내 인생에 두고두고 큰 위안이 되었다.